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둘 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는데 네, 세계 패권 경쟁의 화두가 된 반도체, 그리고 그 속에서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 위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HSL 파트너즈 이형수 대표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송명석 위원, 하이투자증권이 IM증권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IM증권 송명석 수석연구위원님. 먼저 한 말씀으로 반도체 긴 호흡으로 저점 매수 집중하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고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을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막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본격 상승을 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은데 추세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 그 와중에 이제 주가 오를 때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이제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송 의원께서 약간 신중론을 펴주셨습니다. 이영수 대표는 AI 사이클과 레거시 턴어라운드의 상승 효과 기대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B2B하고 B2C가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가 한 3개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이제 서버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PC 이렇게 있는데 일단 크게 B2B로 보면 이제 서버 쪽이고요. 서버 중에서도 AI 서버 쪽이 그동안 이제 사이클이 랠리를 일으킨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B2C 스마트폰이나 이제 PC 쪽은 수요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AI 쪽 그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AI 쪽, 서버 쪽 수요는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사이클이 버텨주면서 이제 B2C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뭐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면 주가가 지금 반영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AI 사이클이 못 버텨주면 B2C가 턴어라운드 하더라도 이게 결국 주가에는 큰 그렇죠. 네, 힘을 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올 상반기에 어떤 굉장히 그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AI 그 자본 지출 캐펙스가 버텨주면서 이제 B2C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송명수 의원께서는 약간 신중론을 펴주셨고, 그다음에 이영수 대표께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약간의 그 기대가 있는 낙관론을 펴주셨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살펴보죠. 우리 반도체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가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국내 전문가 39명이 지난해 한국의 이 반도체 기초 역량이 중국에 뒤졌다 이런 아주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말 사실입니까? 메모리 제한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GPU 이런 쪽에서는 뭐 확실히 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반도체 부분에서도 일부 뒤처진 부분들이 있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격차가 이제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YMTC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거의 이제는 우리나라 업체들과의 그 격차를 거의 좁혀놓은 상태고 일부 부분에서는 오히려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D램에서는 SXMT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막 그 성장하고 있고 생산 설비도 늘리고 있는데 지금 1Z 나노 그러니까 한 6나노 뭐 이 정도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A 나노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가 한 세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세대 정도밖에 한 세대. 격차가 안 나는 예. 거예요. 하이닉스는 지금 1B 나노로 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두 세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쫓아왔습니다, 메모리도. 예. 이영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뭐 전 동의하는 편이고요. 일단 이제 중국이 그동안 워낙 어떤 반도체 자립화 쪽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좋은 인력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한 10년 전에는 이제 기자였는데 예. 사실 제가 기자 시절에 정말 이제 그 업계 선수라고 할 만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뭐 사실 반도체 공정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을 이제 풀스태크라고 하거든요. 저는 업계에서 거의 2분 정도를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업계 그 풀스태크라고 할 만한 예. 분들. 그 2분이 지금 다 중국 회사 가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중국이 사실 핵심 인력들을 많이 영입을 했었고요. 한때 중국의 이제 BOE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임원 회의를 하면 한국어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몇 년 전에도. 지금 아마 CXMT의 핵심 인력들의 상당수가 이제 한국, 대만 뭐 이런 쪽에서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조사가 2022년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불과 2년 사이에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중국을 앞서 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역전이 된다.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그 기반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기술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그 기반 기술에서 원래 중국이 한국보다 못한 점이 없었고, 예.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이제 인재들, 그러니까 뭐 중국, 대만 또 미국에서 그 이미 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조국으로 돌아와서 또 반도체 만드는 뭐 이런 일들 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소자를 만드는 부분을 제외하고더라도 소재라든지 아니면 장비 뭐 이런 쪽으로도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국의 전반적인 그 반도체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이게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표현했는데 그야말로 국가 총동원 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력 성적만 끌어오는 것도 정말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영수 대표님,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년 만에 역전된. 네, 아무래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 총력을 기울였죠. 사실 뭐 중국이 그동안에 경기 부양을 왜 안 하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경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첨단 산업에 대한 의지는 절대 꺾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몰리면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은 또 어떤 투자가 일어나고 벤처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들을 잘 키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공계 인력 잘 키웠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어떤 지도층 같은 경우는 테크노크라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예. 실제로 중국 공산당 그 어떤 직급 이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달 정도 모여서 굉장히 전문가들한테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정치인들이 뭐 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거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니까 그냥 뭐 알아서 놔두면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잘한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 어떤 그 사회적인 네. 컨센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칫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픈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어떤 그 AI 혁명에서 우리가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해진 아쉬운 부분은 결국 우리 IT 업계의 맏형인 삼성전자의 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네. 그 전반적인 인프라, 뭐 장비 이런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제일 큰 장비 업체가 나우라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작년 3분기의 매출이 분기 매출이 4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뭐 16조 뭐 이렇게 매출이 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장비 회사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에이맥이라든지 여러 장비 회사들이 지금 큰 회사들이 막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뭐 노광 장비 같은 거, 예, 그런 EUV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힘든 그런 부분이지만 중국은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SME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그 EUV 장비 뭐 이런 것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과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시도가 없죠. 예, 이제 그런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격차를 얘기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라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의문이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의 굴기를 자극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런 최신 반도체 장비 이런 거를 수출을 못하게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SML 같은 경우도 뭐 EUV뿐만 아니라 최신 딥유비 장비 이런 것도 지금 수출을 못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한데 그런 여파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장비 업체들 예를 들면은 뭐 그 식각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뭐 중요한 그런 뭐 KLA라든 같은 뭐 그런 그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원래 중국 그 매출 비중이 한 40%씩 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30% 이하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장비들 수출 못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반면에 그런 틈을 타서 오히려 중국 장비 업체들은 자기네 그 내수로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자기네들 장비를 훨씬 더 지금 많이 판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성장하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시장이 크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밖에서 못 팔면은 안에서 그냥 소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격차가 분명히 있다. 미국이 압박하니까 우리한테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틈엔가 이렇게 쉽게 따라잡혔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과연 봄은 올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게 뭐 주가적인 측면하고 이제 산업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가적으로는 저는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중국의 어떤 반도체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점점 더 이제 좁혀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예.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이제 위기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라톤 중계 보다 보면 이제 한 번 따라잡히면은 다시 역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울한 말씀만 드렸는데, 근데 그 메모리에 한해서는 특히 D램에 한해서는 중국 그 D램 회사들이 앞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제가 원 Z 나노 한 15, 16나노 뭐 이 정도까지는 지금 중국의 SXMT가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신 장비, 특히 뭐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멀티 패터닝 뭐 이런 방식을 써서 근근히 해온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 난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 EUV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공정이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건 완전히 막아놨잖아요. 중국이 갑자기 EUV 장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쫓아왔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원웨이 난으로 이제 중국 D램 업체들이 넘어가게 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바틀렉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또 잠깐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약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송명수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의 우리 희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국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중국 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라는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주 7일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은?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죠. 네, 밤새서 뭐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규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사실 선진국이 되기 예.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우리 MZ 세대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 그렇게 일하고 하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도 사실은 좀 많이 다 도망가죠, 그냥.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법적으로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뭐 이제 열심히 더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제 인정을 해주되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당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야근하면 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잘 안 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좋은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뭐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야당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논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뭐 무조건 붙잡아 놓는다 그래가지고 뭐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욕이 있는 그런 그 직원을 이런 그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집에 빨리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게 뭐 어느 정도나 거기에 뭐 야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성과에 대한 그런 보상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뭐 그런 보상을 원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뭐 밤을 새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뭐 여가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또 안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상.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이거 세계 반도체 강국들 아주 유연한 근로 환경 그러면서도 중국의 경우에 강도 높게 일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 두 분이 또 똑같이 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맞게 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정확한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10년 전, 15년 전에는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떤 신상필벌, 그러니까 어떤 도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운 과제가 있으면 특정 임원이 제가 손들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공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건희 회장 시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안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명확했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삼성 내에서 신상필벌에 대한 어떤 그 인사 시스템, 보상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옅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저는 경쟁력 약화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52시간이 만능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이긴 한데 이거를 어떤 독립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주 52시간 문제 뭐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이닉스 노조에서 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HBM3를 뭐 주 52시간이 없어서 규제가 있는데도 개발했는데 규제라는 것이 꼭 이것이 그냥 딱 규제했다고 해서 개발 못하고 규제 안 한다고 해서 개발하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지 이것도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하이닉스 노조가 한 얘기도 맞죠. 예, 거기서 뭐 거기 계신 그 연구원들이 그거 다 지켜가면서 증거 같은 성과를 뭐 냈다 그러면은 뭐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제 자체가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다만 그에 대한 보상은 최대한 많이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두 분 이제 함께 반도체 산업 현황과 이제 이 규제 문제 짚어봤는데 두 분 의견이 거의 이 부분에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규제 말고 자율성을 부여해라 뭐 이런 거 같고요. 그만큼 뭐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
하지 않겠다는 사람 또 강제로 끌고 오는 거 이게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반도체 봄이 온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주가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산업은 여전히 반도체고 또 양대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5년 반도체 주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두 분 예상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주가로 보면 저는 이제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좀 더 이제 어떤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AI 사이클이 버텨주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캐펙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꺾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제 투자에 대한 것들이 좀 그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까지는 AI 투자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견조한 가운데 이제 B2C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와주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좀 더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보자 그러면 B2C 쪽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AI라는 게 이제 그동안은 서버 클라우드에만 있다가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범용 프로세서, 범용 메모리 가지고는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공개한 프로젝트 디지트 같은 이제 GB10 같은 모델들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데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커스텀 메모리, 소캠이라는 뭐 그런 새로운 그 어떤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B2C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떤 뭐 그게 시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 산업 업황하고 주가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게 달리 간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송명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반도체주. 일단 저는 그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중립 투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부터 반도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반도체 시장 규모, 즉 반도체 업황은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업황을 선행을 하는데 관건은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려고 그러면 올해 한 중순 정도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저는 당장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스마트폰 쪽에서 그 수요가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특히 중국에서 스마트폰 재고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그런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 이런 주문을 축소시키면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중국 스마트폰 누적 재고 변화라고 제가 그림 하나 띄워놨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스마트폰 누적 재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년 10월 달부터 올해 1월까지도 지금 계속 재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재고가 증가하는 기간만큼 소진하는데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스마트폰 재고가 올라오는데도 한 1.5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만큼 또 재고가 충분히 소진되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회색 선으로 메모리 반도체 출하액 YOY 증감률이라고 선을 또 하나 그려놨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스마트폰 누적 재고 변화랑 메모리 반도체 출하액 증감률, 즉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굉장히 유사한 궤적과 기간을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 전방 산업에서 재고가 늘게 되면 그만큼 생산을 이제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문이 늘고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재고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 주문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중국 스마트폰 누적 재고가 아마 2월경부터 줄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그 재고 주는데 올라가는 시간만큼이 필요했는데 요번에만 유독 3개월, 6개월 만에 이 재고가
다 정리가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거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일단은 그 모바일, D램, 뭐 낸드 이런 쪽에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고객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다시 재고를 쌓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올라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AI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내년부터는 AI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랑 그 서버 출하량 증감률 간에 제가 비교를 한 그림을 하나 여기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서버가 많이 출하가 되고 생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38% 증가하는 거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34%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도 AI 서버 생산 이런 게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내년의 캐펙스 증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론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8% 증가하는 걸로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느낌이 확 다르네요. 확 다르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서버 출하량이 증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AI 반도체 이런 쪽에 물론 매출도 늘고 더 출하도 늘겠죠. 그러나 용량이 느니까 그러나 이제 증가율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빅테크 업체들 주가 안 좋고 엔비디아 주가 안 좋은 게 이거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만약에 내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주가 지금 당장 빠지는 겁니다.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지금 주가 당장 빠져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고관세 부과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한다, 뭐 이구환신 정책한다 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실제로 중국 정부 의도처럼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의 고관세 부과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하락도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 쪽에서의 우려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베이스의 곱으로 나오는 게 주가잖아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주가가 추세 상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주가가 이미 상당히 큰 폭으로 반토막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로 해서 반도체 업황 경기가 확산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앞으로 꽤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매수 단가 올려가면서 주가 오를 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주가 내릴 때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그게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이영수 대표님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기회가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송명석 위원님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국민주 비슷하게 워낙 많은 우리 소액주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그때 하이닉스 살 걸.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반도체 시장 쌍두마차라고 하는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상승률로만 봤을 때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둘 다 지금 저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둘 다 지금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수급 좋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한마디로 그 과거에 봤던 그런 밸류에이션 배수, PBR 배수로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는 뭐 0.9배.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한 1.6배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을 제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이 4조 원이 살짝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4.3조로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한 6.2조 원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은 스마트폰 또 다른 사업 부분 이익 다 합쳐도 하이닉스보다 적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인 D램으로만 따지면 하이닉스의 D램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거의 3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그 본원적인 경쟁력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지금 밸류에이션 배수가 낮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낮은 배수를 받고 있는 그거는 거잖아요. 결과지 그것이 원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또 삼성전자는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쟁력 아주 우수하고요.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는 좀 높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는 만약에 AI 투자가 둔화되고 HBM의 성장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또 하이닉스가 그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해지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핸디캡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양사의 뭐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나 이익 같은 거로만 따지면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삼성전자가 그러한 그 상황을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해서 낮은 배수를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영수 대표는 어느 쪽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송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전자는 B2C 제품 노출도가 높아요.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PC 쪽이 메인 시장인데 그쪽이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일단 스마트폰 완제품 재고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이구 환신이라는 건 이제 헌제품을 바꾸면 새 제품을 바꾸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이구 환신 정책에서 원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 PC 이런 거는 포함 안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포함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춘절 기간 때 보면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완제품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완제품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기존에 한 8주에서 6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재고가 소진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장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돌릴 성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B2C 쪽에 삼성전자한테 좀 노출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당분간은 엔비디아 주가하고 굉장히 궤적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서 조금만 이제 제가 첨언 드리자면 저거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결국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원래 커머디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표준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재고가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제품이죠. 근데 지금 HBM 같은 제품은 일종의 파운드리화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사갑니다. 그래서 파운드리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반영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AI 쪽이 되면서 메모리가 커스텀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HBM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B2C용 메모리도 커스텀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캠 같은 어떤 메모리가 이제 저는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도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는 커스텀 메모리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제일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됐을 때 제일 잘 만들어주는 업체가 누굴까? 저는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제 AI 그 캐펙스 컷이라든 그 강을 한번 넘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네. 중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 분위기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올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거죠.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서 뭐 마켓 고수들이 조선해운주 팔고 이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8층에 계신 분들 탈출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HBM 쪽에서는 당분간 뭔가 모멘텀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A하고 1B를 완전히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지금 이제 B2C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제일 중요한 변수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저는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TSMC하고 기술 경쟁을 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예.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 쪽으로 쓸데없는 힘을 많이 썼던 거고요. 그게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이라는 그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TSMC하고 기술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동률을 채우겠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 파운드리 사업부장 인사에서 영업통을 그 한진만 사장이라고 미주 영업통을 배치를 시켰고 결국 중국 쪽 펜리스 쪽 지금 물량을 많이 땡겨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DSP라고 해서 이제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파트너십을 가진 회사를 두 개를 추가했는데 다 중국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펜리스가 잠재 고객이 한 3,000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어떤 고객을 유치해서 팹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들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이 입장이 궁금한데요. HBM3 1년 넘도록 뭐 납품한다 못한다 하다 결국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시장에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 엔비디아 향후로는 HBM3 8단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8단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공급하고 있는 최신 칩은 아니고 H200이나 B200 같은 그런 최신 칩은 아니고 중국 전용 H20이라는 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최신 제품에는 못 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 2, 12단인데 얼마 전에 젠슨왕이 CES에서 삼성전자 제품은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바로 3, 2, 12단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 HBM이라는 게 그 DRAM 칩을 쌓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쌓는 그 각각 개개의 칩, 그 단품 칩에 대한 인증을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한테 3, 12단용으로. 이제 그게 통과를 하게 되면 다시 그거를 SIP라고 그래서 완전히 패키지 안에 넣어서 최종 그 퀄리피케이션을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2분기 중에. 그게 완료가 되면 3분기부터 아마 그 엔비디아의 B200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팔게 될 텐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원 C나노가 잘 되냐 안 되냐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HBM3 12단에서 1B 나노 공정으로 전환을 했어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3 12단에서도 그 이전 세대인 1A 나노를 계속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B 나노가 별로 특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사와 달리 12단에서도 1A 나노를 유지하고 다만 HBM4가 이제 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 나머지 두 회사는 내년 1분기 이제 공급이 시작할 예정인데 HBM4에서는 경쟁사들은 1B 나노를 그대로 쓰는데 삼성전자는 그거 뛰어넘고 1C 나노로 바로 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구로 치면 배트를 길게 잡고 홈런을 치겠다는 거예요. 홈런 치기 전에는 만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근데 1C 나노가 특성이 좋고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속도 이런 것들이 특성이 이전 제품 1A나 1B 나노와 달리 1C 나노를 잘 만들어내면 그게 원재료가 돼서 HBM4도 잘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B 나노에서 지금 그 HBM 제외한 일반 D램, 뭐 DDR5 같은 거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도 잘 되려고 하면 한마디로 그 1C 나노가 잘 나와야 그래야 DDR5도 잘 되고 HBM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앞으로 2년 동안의 삼성전자 D램 사업 부분의 경쟁력을 결정할 거예요. 아주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겠네요. 완전 기로에 서 있어요. 1C 나노가 지금 6월 달에 그 아마 양산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게 잘 되면은 진짜 8층에 계신 분들 탈출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전 세대랑 달리 엔비디아의 HBM4를 공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판매량이 늘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이유로 낮아졌던 밸류에이션 배수가 다시 원상복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우리 송 의원께서는 뭐 예전 이제 현대전자, SK 하이닉스 출신이시니까 또 경쟁력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올해도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겁니까? 하이닉스 실적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에서는 지금 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이미 뭐 40% 이렇게 올라왔고 뭐 낸드도 예전과 달리 많이 경쟁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인텔 그 중국 라인을 인수할 때 잘못 인수한 거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인텔이 강점을 갖고 있었던 QLC라는 그런 낸드의 엔터프라이즈용 SSD 뭐 이런 제품을 지금 하이닉스가 그 라인에서 엄청 잘 만들고 있고 그 판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모두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그만큼 높은 배수를 지금 받고 실적도 좋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HBM에서 거의 엔비디아 시장을 지금 독점하고 있다. 이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엔비디아의 성장 뭐 이거에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다른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과연 스마트폰 좋아질 거냐, 그 다음에 PC가 잘 팔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을 이렇게까지 걱정했나 참 격세지감이 들기도 합니다. 삼성을 보고 있으면 자꾸 인텔이 생각나는데 요즘 인텔 매각설 꾸준히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텔이라는 기업이 미국 그 반도체 굴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해외로 나갔던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자국 기업을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조 라인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인텔하고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인텔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인텔이 너무 못한다는 거죠.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해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인텔을 어떻게 매각시켜서 좀 경쟁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그 미국 정부 주도로 인텔을 원래 그 퀄컴 쪽으로도 인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퀄컴에서는 좀 별로 그냥 예,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이제 쪼개서 이제 설계 부문은 브로드컴 쪽에 주고, 그리고 이제 제조 부문을 일부 지분을 TSMC에게 줘서 이제 TSMC의 기술력을 좀 이식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두 회사의 기술 로드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TSMC의 인력들이 와서 인텔 팹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성과가 나올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뭐 핵심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제 경쟁력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명백한 팩트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TSMC가 됐든 뭐 퀄컴이 됐든 간에 어딘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 파운드리가 TSMC로 넘어간다 그러면 삼성한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인텔의 지분을 TSMC가 일부 가져가서 인텔의 제조 경쟁력이 좋아진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 낮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의 어떤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뭐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등 달성하겠다. 그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18%, 19% 정도 됐었고요. TSMC의 시장 점유율이 한 53%. 예.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난 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가 65%까지 올랐고요. 삼성은 지금 8%까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벌어졌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인텔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끔찍한 건데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두 회사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결정적으로요. 만약 인텔의 어떤 그 인력들한테 제조 인력들한테 TSMC처럼 일해라 라고 하면 저는 아무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소부장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 리노건 올 연초에 좀 괜찮았는데 뭐 요즘에 또 약간 또 좀 조정이고요.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신 소부장 종목 하나씩만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소부장주 주가하고 반도체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서로 달리갈 수 예, 없다고 예. 그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늡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늘면 그거는 반도체 장비 그 업체들의 매출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소부장주 업체들의 매출이 좋아지고 주가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이전부터 이미 오르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오르면 장비 소재주 주가도 같이 오르고요. 반대 이유로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가 빠지면 소부장주 주가도 시차 없이 같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좀 좋아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이제 하락 사이클도 서너 차례 있었을 것인데 그 와중에도 주가는 매출 그 실적은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경기랑 무관하다라는 얘기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미세공정이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전공정 내에서의 그 검사 굉장히 그쪽이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쪽에 사용되는 현미경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원저 현미경 이게 이제 가장 그 최신이고 이제 난이도가 높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그쪽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제 그쪽이 워낙 그 이제 업황이 나빠지면요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수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하고 연결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회사의 그 장비들은 계속해서 지금 더 많이 팔리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어드밴스 패키지 그쪽으로도 이제 장비 포트폴리오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신 노광 공정 그쪽으로도 또 장비 포트폴리오가 늘고 있고 해서 또 가장 큰 고객이 TSMC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을 안 탄다. 플럭시에이션이 없고 지속적인 성장이 나온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영수 대표님은 뭐 소부장주 중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뭐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그 지금 삼성전자가 1A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B, 뭐 1C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 메모리 쪽에 신규 팹을 뭐 투자해서 지금 캐파를 증설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좀 더 이제 첨단 라인으로 전환하는 뭐 요거를 이제 보통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1Z나 1A 공정을 1B나 1C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쪽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라인에다가 신규로 추가 편입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해서 ALD 장비가 많이 필요해지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환을 하게 되면 유진테크가 담당하는 그 장비, 그 증착 장비 공정이 스텝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1C가 됐든 1T가 됐든 이후에는 이제 3D D램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또 에피텍셜 그로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공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도 이제 유진테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회사 실적의 어떤 발목을 잡아 끄는 이제 미국 자회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냈었는데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4분기에 크게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익 기여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테크하고 파크 시스템즈 주목해서 두 분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밤에 벌어지는 미국 시장의 주요 종목들, 테크 종목들 관심들 많은데 최근 테크 종목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조정 국면인지 뭐 한동안 가는 건지 잠시 쉬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까지는 뭐 딥시크가 등장하고 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AI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으나 이제 걔네들 기준으로 피스컬 이어 26년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AI에 대한 투자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피스컬 이어 26년에 캐펙스 증가율은 하락할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불거진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차하는 거를 뭐 최소 2군데를 지금 취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딥시크가 이제 불러온 그러한 좀 보다 효율적인 그동안의 최신 그 엔비디아의 GPU에만 의존했던 이제 그런 투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그 AI에 대한 투자에 뭐 투자 금액이 줄지는 않겠지만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좋기를 그동안에 이제 AI에 대한 투자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 길게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은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딥시크 얘기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간다 그러면 너무나도 비싼 엔비디아의 최신 GPU 뭐 이런 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에 이제 자기네들이 ASIC이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한 그런 자체 그 AI 반도체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러한 ASIC 기반의 반도체는 ASIC 기반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브로드컴, 예. 마블 예. 그런 회사들의 그 반도체 기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은 좀 앞으로도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뭐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영원한 승자는 없고 과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K반도체가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에 소홀한 국가와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됩니다. 사사롭고 작은 문제에 발목 잡히지 말고 힘을 하나로 모아 멀리 내다보며 힘을 합쳐 나가야겠습니다. 경제전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